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선 항공 운임의 종류. 오늘 이번 주를 끝으로 항공 수업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좀 집중해서 들어주시고 오늘 국제선 항공 운임의 종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운임의 종류에는 정상 운임. 정상 운임은 항공요금을 정해진 항공요금을 전체적으로 전액 다 지불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첫 구간 발령일로부터 1년, 유효기간도 1년 동안 다 할 수 있고 요금으로서 그래서 항공사별로 그 요금을 정해진 정상 운임을 말합니다. 그 다음 특별 운임 혹은 판촉 운임이라고도 하는데 이런 경우 여행기간이 항공권 기간이 제한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최소 의무 체류 기간, 예를 들어서 인천에서 홍콩을 여행 갔는데 최소 4일 이상 체제를 홍콩에서 해야 되는 미니멈 스테이라는 그 최소 의무 체류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4일 체류하기로 해놓고 2일 만에 들어오면은 항공 페널티가 부과됩니다. 이런 경우 특별 운임, 판촉 운임. 그 다음에 최대 허용 체류 기간이 있습니다. 비행기표가 3개월까지라고 되어 있으면 3개월 넘어버리면 그 비행기표는 무효표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특별 운임 받는 대신에 항공권의 여행 기간의 제한도 있고 조건의 제약, 예약 변경의 제약, 여정의 제약 이런 것들이 그 다음에 도중 체류의 횟수 이런 것이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특별 운임. 그 다음에 할인 운임이 있습니다. 이 할인 운임은 신분에 따라서 할인 제공되는 운임을 말하는데 쉽게 말하면 사람이 어떻게 생겼냐에 따라 사람의 행태에 따른 할인 운임이 정해져 있습니다. 유아의 정의는 만 14세에서 만 2세까지 여행 가는 당일까지 여권에 있는 주민등록표와 여행 출발일 당일 기준으로 만 14세에서 만 2세까지를 유아라고 합니다. 유아는 여행비가 거의 항공료가 100% 세금을 제하고 항공요금은 거의 100% 할인되는 겁니다. 그 대신에 좌석은 지원되지 않고 앞에 스크린 밑에 바구니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할인 운임의 소아 차일드 코드가 유아는 IN 비행기표에 IN이라고 적혀져 있으면 이것은 유아이구나. CH라고 적혀져 있으면 비행기표에 소아라고 적지 않습니다. CH라고 적혀져 있으면 차일드 할인 운임을 적용한 비행기표라는 것을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CH는 차일드는 33% 할인이 됩니다. 그래서 정상 운임의 67%를 내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비동반 소아는 보호자 없이 여행을 하는 미성년자를 우리는 비동반 소아라고 하는데 비동반 소아에 두 종류가 있습니다. 보호자 없이 혼자 여행하는 만 3개월 이상에서 만 12세 미만의 승객은 그 다음에 만 3개월에서 만 5세 미만일 경우 3세에서 5세 미만의 경우 성인 운임의 100% 다 낸다는 왜 소아인데 100% 다 냈냐? 보호자가 없기 때문에 비동반 소아들은 케어를 해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구공항에 이 비동반 소아가 나타나면은 대구공항의 직원들이 서울공항까지 가서 비행기표를 탈 수 있을 때까지 케어를 합니다. 그 다음에 서울에서 LA를 간다. 그러면 LA 가는 과정, 그 비행기 바깥 타는 과정, 모든 승무원들이 이 비동반 소아를 케어할 수 있는 비동반 소아의 목걸이를 보면서 케어를 안내를 다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LA 도착하면 LA 도착한 대로 또 대한항공 승무원이 나와서 이 비동반 소아가 여행의 목적까지 실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손이 많이 갑니다. 그래서 비동반 소아. 그 다음에 스튜던트 요금, SD라고 적혀져 있으면 스튜던트 요금이 한데 요즘은 SD 할인 요금이 워낙 할인 제도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학생 할인 10% 할인받기 위해서 SD 할인 항공권을 하는 경우가 잘 없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항공사별로 할인이 이 SD 항공 요금이 있으니까 사용할 사람은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항공사 직원 ID라고 하죠. 항공사 직원 비행기표에 ID가 적혀 있으면 항공사 직원 요금을 적용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항공사 직원은 90% 할인이 됩니다. 90% 할인되는 대신에 10%만 항공료를 내는 대신에 비행기 좌석을 예약할 수는 없고 공항에서 스탠바이에서 좌석이 있을 때만 지원되는 항공권입니다. 항공사 직원표를 우리가 ID. 자, 대리점 직원, 여행사 직원을 쉽게 말하면 여행사 직원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여행사 직원들은 AD라는 표를 사용합니다. AD가 적혀 있으면 여행사 직원이 비행기표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여행사 직원은 75% 할인이 됩니다. 항공사 직원은 90% 할인, 여행사 직원은 75%입니다. 항공사 직원은 이 여행사 직원보다는 좀 더 우리가 잘생겼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러나 항공사 직원 90% 할인된 비행기표는 좌석을 예약할 수 없습니다만은 그래서 손님이 100% 비행기가 만석이 되면은 그 항공사 직원은 그 비행기표를 탈 수가 없습니다. 그 비행기표로. 그래서 여행사 직원은 75%를 할인을 받지만은 좌석 예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대리점 직원표를 우리가 AD 단체 인솔자 손님을 인솔하는 우리가 비행기표를 CG 선원을 SC라고 합니다. 선원은 편도만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비행기표는 항공사별로 조금 구간별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왕복 100이라면은 그러면 편도만 쓰면 50이 돼야 되는 것이 정상인데 실제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편도가 더 비쌀 수도 있고 편도만 하면 70% 이상이 되는 그런 요금이 적용되기 때문에 선원들은 그렇게 하면은 좀 억울하기 때문에 선원들은 예를 들어 스페인까지 비행기를 타고 가서 거기서부터 배를 타고 돌아올 때는 배를 타고 돌아온다든가 이렇게 됐을 때 편도만 이용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 SC 혹은 인민자들 이런 표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다음 항공 운임상의 제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항공 운임상의 제한 우리가 하나 이제까지 배운 코드를 가지고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YSD25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 일반석 우리가 앞에서 배웠죠. 항공 등급상에는 1등실, 2등실, 일반실, 3등실, Y실. 그래서 Y 일반석에 이코노미석에 SD가 뭐라 했습니까? 스튜던트라고 했죠. 학생 요금이 25% 할인된 YSD 25% 할인된 요금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YHE17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코노믹의 하이는 성수기, 비수기는 뭐라 했습니까? L이라고 됐죠. Y 성수기 EE는 주유라는 뜻이죠. 그래서 17일간 여행할 수 있는 유효기간이 17일의 일반석으로 성수기 요금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비행기표에 YPX3N CH33 이렇게 기재되어 있다면은 일반석의 아펙스 요금의 3개월짜리 보통석으로서 학생이 아니고 차일드 33% 적용한 요금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번째 YHE35GV1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일반석의 성수기 요금의 35명의 최소 단체가 10명 GV10이니까 10명 이상에 대한 성수기 익스커션 E는 익스커션의 운임이다 라는 것을 포함된 익스커션가 포함되어 있는 요금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YLAPB6M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반석의 유효기간이 6개월짜리 비행기표며 6개월짜리 표를 AP가 우리가 앞에서 분명히 제가 그 강의를 해드렸습니다. 비행기표를 사전에 미리 끊음으로써 할인된 표, 사전 선불 버짓 할인된 요금이라는 뜻을 말합니다. 이런 것들이 항공 운임상의 요금입니다. 자, 비행기표에는 우리가 이제까지는 업무적인 것을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기내에는
서비스 쪽에 우리가 공부를 좀 살펴보면 이제 최소한 알아야 될 것이 기내 서비스에 대한 내용을 알다. 기내 서비스의 내용, 대응이 아니고 내용입니다. 잘못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시범 서비스, 처음에 비행기를 타면 어떤 항공사이든 시범 서비스를 합니다. 어떤 시범을 합니까? 긴급 상황이 발생할 실시 구명조끼나 산소 마스크 등의 사용법에 관한 설명과 함께 시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두 번째, 배포 서비스. 자, 그 다음에 시범을 하고 나면 배포, 출입국 나라에 입출입 카드가 있으면 입출입국 카드를 작성할 서류를 배포한다든가, 그 다음에 모포라든가 대한항공, 아시아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어폰이라든가 손님이 비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물품들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 요구하기 전에 미리 항공사에서 배포를 합니다. 신문도 배포할 수도 있고요. 모포 등등을 배포해주는 입출입국 카드 이런 배포 서비스. 그 다음에 이것이 끝나고 나면 비행기가 정상 궤도를 비행을 하게 됩니다. 국내선은 정상 궤도 한 7,000피트 내지 8,000피트, 국제선 같은 경우 약 2만 피트까지 3만 피트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올라가게 되면은 이제 비행기가 안정적인 비행이 시작이 되면은 식사를 서비스를 하게 됩니다. 식사에는 보통 2시간 이내는 찬 음식, 콜드 음식이라고 그러죠. 콜드 밀이 제공이 되고 2시간 이상 되면은 따뜻한 음식이 한 밀이 제공이 됩니다. 이런 식사 서비스, 식사를 할 때 통상적으로 캐터링 부서에서 음식을 싣게 됩니다. 뭐 치킨과 비프, 그다음 우리가 특별 기내식 이런 서비스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음악 및 영화 서비스. 월별로 혹은 승객의 연령층에 따라서 음악 및 영화 서비스도 바뀌어집니다. 맞춤식 음악 영화 서비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김대중 대통령 오래돼서 여러분들 잘 기억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예를 들어서 해외 순방을 간다.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이 좋아하는 음악 영화를 사전에 비서진과 의논을 해서 기내에 탑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식사를 하고 나서 쉬는 시간에 음악 및 영화를 틀어줍니다. 그 다음에 안내 서비스가 있습니다. 우리가 목적지에 현재의 우리가 비행 시간, 이 안내는 어떤 것을 안내하면 승객들에게 현재의 위치, 현재 이 비행기는 고도 얼마만큼을 날고 있으며 목적지까지 도착 시간은 얼마 정도 남았다. 그 다음에 거기에서 시차는 몇 시간이 있다. 이런 것을 기장이 승객들한테, 기내에 있는 승객들한테 안내를 하게 됩니다. 이런 것을 미리 알려주는 안내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치고 나면 판매 서비스라는 것은, 판매 서비스는 우리가 쇼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기내 쇼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비행기 안에서의 면세 용품을 판매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판매 서비스입니다. 이런 것들이 기내 서비스의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기내에서 유의할 사항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데, 같이 한번 좌석 등받이, 보통 비행기가 비행을 하거나 착륙을 할 때, 그 다음에 식사를 할 때 좌석 등받이를 정상 위치에 두어야 합니다. 뒤로 눕힌다든가 이렇게 해서 뒷사람한테 이 식사를 하는데 불편을 준다든가, 그 다음에 비행을 할 때 등받이를 뒤로 젖히면은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좌석 등받이는 비행을 할 때와 식사를 할 때는 반드시 정상 위치에서 원위치로 돌려줘야 합니다. 그 다음에 콜 버튼은 호출 버튼이 있는데, 승무원이 필요로 할 때, 기내 승무원이 필요로 해서 도움을 받고자 할 때는 콜 버튼을 눌러야 되지, 기내에는 영역이 승객들이 앉는 영역에 담당 승무원이 있습니다. 혹시 지나가는 승무원이 있다고 해서 엉덩이로 쿡쿡 찌른다든가 이렇게 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콜 버튼을, 호출 버튼을 눌러서 우리 영역에 맞는 승무원을 호출을 해서 받아야 될 서비스를 말씀드리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항공기의 무선 전파. 비행기가 뜨고 내릴 때 비행기 안에서는 우리가 트랜지스터라든가 라디오 통신기기 등은 원칙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무선 전파에 많은 영향을 끼치므로 기내에서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5번째, 기내 화장실은 남녀 구분이 없습니다. 화장실 안에 들어가서 반드시 화장실 안에 들어가면은 반드시 자물쇠로 레버를 밀어서, 그러면 밖에서 보면은 occupied, 점유된 뭐 이런 뜻인데, 승객이 들어있다, 베이컨트 비어있다는 표시가 나타납니다. 반드시, 그래서 화장실에 들어가면 반드시 레버를 밀어서 잠궈야 합니다. 잠궈있을 때만 occupied라든가 베이컨트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르고 안 잠궈버리면 뒷사람이 녹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문을 열어버리면은 그때 밀려오는 당각감은 본인이 책임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화장실을 쓰고 나면은 청결히 해주고 다 닦아주고 청결히 해서 뒷사람이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어야 되고, 화장실에서 요즘은 기내에서는 모든 항공사가 흡연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화장실 안에서 몰래 담배를 피우게 되면 비상벨이 울린다든가 해서 굉장히 당혹스러웠습니다. 절대로 담배를 피웠으면 안 됩니다. 하투 및 카드 사행성 도박 금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장거리 여행일 때는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 같은 하투라든가 카드를 탑재를 해서 예전에는 경우에 따라서 하투를 돌려하면 좋습니다. 그러면 두 사람이, 내가 A, B 같은 인행이 두 사람이면 두 사람이 조용하게 시간을 때우기 위해서 그 정도는 뭐 양해가 될 수 있습니다만은, 거기서 도박, 사행성 도박은 절대적으로 금지되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양발을 벗고 통로를 다닌다든가 맨발로 자신의 앞좌석에 올려넣어서 다리를 쭉 뻗으면은 앞좌석에 있는 사람이 굉장히 불쾌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이 없도록 굉장히 노력을 해야 됩니다. 기내에서 냄새나는 음식을 개인적으로 준비해서 식사 시간 외에 먹거나 음식물을 바닥에 흘리는 행위 좋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됩니다. 요즘은 우리 대한항공, 아시아나 같은 한국발 출발의 비행기에는 고추장도 기내에 실려져 있습니다. 그 고추장에는 냄새가 제거되어 있는 고추장도 실려져 있어서 예전과는 달리 한국식 음식이 기내에 많이 실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 기내에서 무료로 제공되는 알코올을 물론 저가 항공들은 돈 주고 사 먹어야 되기 때문에 무료로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장거리 여행에 있을 때 대한항공, 아시아나들 같은 경우는 알코올을 무료로 일정 부분을 제공해 줍니다. 무료라고 해서 양주를 많이 드시고, 그래서 출입국에 도착을 했을 때 비틀거리거나 술 취해서 어떤 소란을 피운다면 알코올 중독자로 생각을 해서 상대편 나라에 입국 금지시킬 수도 있습니다.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과다한 알코올을 섭취해서는 안 된다는 거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좌석은 창가 좌석과 중간 좌석, 자리를 뜰 때는 옆 사람께 실례합니다, excuse me라는 거나 감사합니다를 말해주는 것이 자연스러운 에티켓입니다. 그렇게 해서 창가에 앉은 사람들은 나는 조용하게 끝까지 목적지 갈 수 있는 경우가, 창가를 좌석 지정을 할 때 원하고, 내가 복도 쪽으로 갈 때 나는 화장실도 자주 가야 되고 이런 사람은 좌석 배정을 할 때 복도 측으로 배정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항공기에 목적지에 착륙하게 되면은 일부 승객들이 먼저 서로 나가려고 움직이게 됩니다. 사전에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항공기가 멈추기도 전에 기내 선반의 문을 열고 하면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승무원의 안내에 따라서 혹은 내려도 좋다는 콜 버튼의 사인에 따라서 완전히 이 비행기가 정지를 하고 착륙장에 착륙을 하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승무원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 자신의 좌석에서 조용히 대기하는 것이 에티켓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또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기내에서 주의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앞에서는 항공사의 우대 서비스를 공부를 했고요. 우대 서비스는 타 항공사와 비교되는 우대, 우리 회사만이 가질 수 있는 우대 서비스를 말하는 거고,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항공사의 부가 서비스, 필수 서비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필수 서비스는 말이 서비스지 의무적으로 손님들한테 제공해 줘야 됩니다. 왜? 항공사들이
그 사항이 필수 서비스 제공 사항에 해당되는 분들한테 배상을 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필수 서비스라는 뜻은 항공사의 실수로 인하여 제공되는 필수 서비스는 거기에는 제공 상황과 그 다음에 제공 한도 이런 것이 되어 있는데, 제공 상황을 한번 보면은 반드시 항공사의 잘못을 해서 승객들한테 제공해야 되는 상황은 승객의 미탑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승객이 좌석도 오케이를 받고 공항에 정시간에 항공사에서 나오라는 시간에 나가서 수석을 밟았는데도 내가 비행기를 못 탔다. 이것은 왜 그럴까요? 이런 경우 항공사는 승객들한테 손해배상을 해야 됩니다. 이런 경우를 우리가 필수 서비스를 합니다. 그래서 필수 서비스 제공 사항은 승객의 미탑승, 다 좌석도 오케이 받고 정상적으로 해서 공항에 갔는데 비행기를 못 타는 경우는 항공사들은 항공 좌석이 100석이라면은 100명한테만 좌석을 오케이를 주는 것이 아니고 통상적으로 105명, 10% 정도 항공에 타는 승객의 요일에 따라서 날짜에 따라서 오바를 10명, 10%를 칠 수도 있고 5% 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 치면 100명이 공항에 비행기 좌석은 100석이다 하면 110명한테 오케이를 줬습니다. 그러면 110명이 공항에 다 나타나면 10명은 누구나 못합니다. 그랬을 때 이런 경우 승객의 미탑승에 해당되기 때문에 항공사의 실수로 승객들한테 보상을 해야 되는 이런 것을 필수 서비스입니다. 그 다음에 항공기의 지연 운항, 비행기가 지연이 됐을 때는 항공기 지연의 이유는 연결편의 연결편의 불편이라든가 항공기의 정비 불량으로 비행기가 지연이 됐을 때 그 지연에 따른 승객들한테 서비스를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항공편의 운항 취소. 자, 비행기가 고장이나 정비 불량이 돼서 곤쳐서 다시 날 수 있으면은 비행기가 비행을 다시 할 수 있으면 괜찮은데 취소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항공편의 운항 취소. 그 다음에 비행기 편이 대구에서 대한항공을 타고 인천공항에서 대한항공을 타고 파리를 가려고 돼 있었는데 대구 비행기가 연결이 늦어서 부산에 서울 인천공항에서 비행기를 못 받아 탔다. 접속 불능이 됐죠. 이런 경우들도 해당 항공사의 어느 항공사가 되든 해당 항공사의 실수로 간주돼서 필수 서비스를 해줘야 됩니다. 물론 서비스를 어떻게 제공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차후에 또 설명이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목적지에 미도착, 항공권의 분실 기재 및 항공기의 문제로 인해서 여기에 목적지에 미도착했을 때 필수 서비스를 해야 됩니다. 서비스 제공에 반드시 항공사에서 앞에 1번에서 5번에 해당되면 서비스를 해줘야 되는데 예외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천재지변, 두 번째, 전시 상태, 세 번째, 소요 사태, 또 그 다음에 해당 국가의 법 규정에 의한 사항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조금 해석에 따라서 갑질의 소지가 있는 그런 천재지변, 기후가 안 좋다든가 갑자기 미사일이 떴다라든가 그 다음에 하산이 터졌다든가 그 다음에 어떤 나라에 스트라이크가 심하다든가 이런 소요 사태 위급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는 비행기가 목적지에 미도착하고 비행기가 지연되고 승객이 비행기를 못 타고 목적지에 못 도착하더라도 이런 것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서비스는 그럼 어디까지 하느냐? 간접 피해까지는 보상을 해주지 않습니다. 손님이 직접 공항에서 일어날 수 있는 서비스의 제공 한도 1시간에서 2시간 지했을 때는 기다리는데 공항에서 1-2시간 기다리는데 지루하니까 음료수나 간이 음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2-3시간이 지연됐을 때 음료수나 간이 음식 중에서도 따뜻한 음식이 됩니다. 3시간에서 6시간 정도의 비행기가 지연된다고 하면은 음료수, 간이 음식 혹은 식사, 시내 관광, 교통 편의 또 6시간 이상이 지연됐을 때는 호텔 앞에 3번 사항 플러스 호텔까지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필수 제공의 제공의 한도가 고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항공사의 부가 서비스 중에 두 번째 우대 서비스를 한번 살펴보면 우대 서비스는 STPC의 기본 조건 STPC라는 것은 Stop on Company's Account라는 제도를 말하는데 항공사 비행기가 중간에서
비행기가 중간을 경유했을 때 항공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이런 경우 STB의 기본 조건, 이것은 제가 대면 수없이 설명을 다시 해야 됩니다. 이것은 너무 어렵기 때문에 구두 설명으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STBC의 기본 조건, 그 다음에 STBC에 대한 서비스 대응. 그러면 이 항공사 부담의 서비스의 대응이 아니고 자꾸 제가 내용인데 미스프린트입니다. 오타입니다. 이거 제공의 내용은 그 중간에 비행기에서 날아가는데 예를 들어서 이 학생들한테 굉장히 많이 이용되는 STBC 조건입니다. 호텔 숙박을 제공해 준다든가, 식사 음료수의 제공, 교통 편의의 제공, 공항세, 공항시설 이용료 제공, 때때로는 시내 관광도 제공해 주는 이런 것들이 우리가 1번에서 5번까지 STBC에 대한 서비스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여객 수화물의 사고 처리. 여객 수화물은 짐에는 휴대 수화물이 있고 위탁 수화물이 있다고 앞서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위탁 수화물, 짐을 항공사에 위탁을 했는데 그 짐을 찾으라고 보니까 분실. 크레임에 내가 지정된 크레임에서 내 짐이 없다라든가 분실 사고. 근데 크레임에 짐을 찾고 나니까 요즘 가방이 굉장히 비싸죠. 여행용 가방이 삼소나이트라든가 하는데 그 가방이 파손되었다든가. 그렇지 않은 경우 또 골프채 하나가 하나에 몇십만 원짜리도 있습니다. 골프채가 머리가 깨어져 있다든가 이런 파손 사고. 그 다음에 짐은 사람은 도착했는데 짐은 아직 안 온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착 지연이 생겼을 때 이런 경우 수화물 사고의 유형입니다. 사고의 원인은 보면은 우리가 사고의 원인은 첫째, 수화물 꼬리표가 탑승 수속을 할 때 떨어져 붙인 꼬리표가 목적지에까지 가야 되는 꼬리표가 잘못 붙여져서 포타들이 짐꾼들이 짐을 실을 때 엉뚱한 곳으로 짐을 붙여놨다든가, 그런 경우 수화물 꼬리표의 분실 및 파손. 그 다음에 완결 수속 시 경유지점에서 연결이 제대로 안 된 경우, 짐을 우리가 트랜지스를 할 때 연결 편이 잘못돼야 된다든가. 그 다음에 수화물 취급자의 부주의, 파손. 그 다음에 수화물의 비행기 탑재 중에 누가 그 사이에 그러면 그것은 포타들이 훔쳐갈 수도 있습니다. 도난의 경우, 러시아 같은 경우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수화물의 비행기 탑재 중에 탑재를 시켜야 되는데 누락시킨 경우. 자, 대구공항에서 인천공항 경유해서 인천에서 우리가 오클랜드를 간다라고 하면은 인천에서 누락을 시킬 수도 있습니다. 대구공항에 붙였는데 연결편에서 잘못됐거나 이런 경우들도 우리가 그런 수화물 사고의 원인이 됩니다. 그러면 수화물 사고 처리의 절차, 내가 짐이 안 나왔다든가 파손이 됐다든가 지연 사고 생길 때 사고 처리의 절차는 첫째, 여객에 사고 신고를 하게 됩니다. 해당 항공사의 수화물 사고 센터로 가서 여객에 사고 신고를 하게 되고, 신고를 하고 그 다음에 인근 조사를 합니다. 여기로부터 신고를 받은 담당 항공사 직원은 공항 내에 혹시 다른 사람이 가지고 가지는 않았는가, 같은 사이즈의 같은 삼소나이트 같은 경우는 같은 메이커들이기 때문에 자기 짐인 줄 모르고 아무 생각 없이 가져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 조사. 그래서 세 번째, 수화물 사고 보고서 PIR을 작성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작성을 하고 난 후에 짐을 3주 이내로 찾지 못하면 수화물 손해배상 청구서를 또 아예 그때 작성을 해놓고 나면은 추적 결과에 의한 배상을 하게 됩니다. 3주 이내 지나면은 배상이 들어오게 됩니다. 배상의 규정은 통상적으로 1kg, 짐은 1인당 20kg 이상을 붙일 수 없다라고 되면은 1인당 짐은 1kg당 20불밖에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럼 맥시멈 400불 정도밖에 안 됩니다. 목소리가 조금 큰 사람은 좀 더 받을 수는 있습니다만 통상적인 사고 규정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내가 돈을 1억을 넣어두었다, 그 금을 100돈을 넣어두었다, 그것은 말은 통하지 않습니다. 기준품은 원래 위탁 수화물에 붙일 수 없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짐은 무게에 의한 배상밖에 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원칙적인 수화물 사고 처리의 절차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수화물 사고 시 배상 규정을 보면 분실된 수화물은 킬로그램당, 이것은 조금 오래된 책이라서 조금 틀릴 수도 있습니다만 킬로그램당 미하 20달러. 그 다음에 짐은 1인당 20kg 밖에 못 붙이므로 400불. 파손 사고 시는 수선실은 수선비 영수증을 첨부하면 실비로 정산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것이 파손 삼소나이 같은 경우 대구에는 어디서 가면은 얼마 하는 것이 공항에서 그 수리 비용의 도표가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딱 보상을 해줍니다. 도난 사고했을 때 얼마. 지연 사고일 때 일회용 내가 짐을 도착했는데 그 안에는 팬티라든가 치약, 칫솔이, 면도기 다 들어있는데 짐이 안 오면은 그럼 당장 옷도 갈아입을 옷도 없고 쇠면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랬을 때 일용품 구입비를 반드시 청구를 해야 됩니다. 승무원들 그 항공사는 요구를 하지 않으면 절대 주지 않는 나쁜 습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알고 응용을 합니다. 50달러 이내에 한도 내에서 일회용품 구입부를 지불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수화물 사고 시 배상 규정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운송 제한 여객의 처리, 운송 제한 여객. 어떤 사람이 운송 제한이냐면은 누구나 비행기를 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탈 수 있습니다만은 또 누구나 탈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탈 수 없는 사람들에 대한 처리는 살펴보면은 첫째 운송 제한역의 기본적 개요. 왜 누구나 다 태워주지 않느냐는 거죠. 그것은 항공기의 안전 운항상 불가피한 경우, 예를 들어서 중대한 범죄자들이라든가 테러범들이라든가 이런 것을 비행기를 함부로 태워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타려면은 뭐 경찰이 입회하여 든가 심지어 비행기 안에서 자살을 할 소지가 있다. 우리 오래전에 이야기했습니다만은 그 김현이라는 사람이 이 북한의 나파간 접으로서 기내 폭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김현인을 체포해서 우리가 들어올 때 우리나라의 국정원에서 혹시 기내에서 자살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재갈을 물려서 수갑을 채고 재갈을 물리고 마스크를 끼고 오는 것을 화면에서 종종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항공기 안전운항상 불가피한 경우입니다는 거죠. 두 번째, 관련 국가의 법 규정 및 질서를 파괴할 우려가 있는 사람들에게. 그 다음에 여객의 정신적 육체적 상태가 극히 불안전하거나 위험한 경우, 또 다른 여객에 피해를 줄 전염병이 있다든가 피해를 줄 가능성이 있는 사람, 상기에 부합되는 여객을 항공 용어상 운송 제한 여객이라는 겁니다. 운송 제한 여객이라는 것은 제가 설명드린 요 네 가지에 해당되는 사람을 운송 제한 여객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운송 제한 여객의 용어를 설명했고, 운송 제한 여객이 어떤 사람이냐? 첫째, 육체적 질환자, 혼자서 비행기 타고 하는데 굉장히 질환을 가지고 있는 환자, 정신적 질환자, 그 다음에 지체 부자유, 요즘은 책에서는 지체 부자유 혹은 허약자라고 되는데 지체 장애인이라고 표현한 것이 맞고요. 비동반 소아, 임산부는 우리가 보통 통상적으로 8개월 이상 된 임산부들을 말합니다. 8개월 이상 됐는데 갑자기 아기가 기내에서 출산을 해야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랬을 때 비행기가 중간에서 갑자기 착륙을 해야 되는, 그랬을 때 비행기가 이착륙을 하게 되면 엄청난 비용이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신고하고 의사를 동반하든가 의사들이 여행을 하는데 괜찮다라는 확인서를 받아야만이 임산부가 비행기를 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언어장애인, 그 다음 알코올 혹은 마약 중독자, 재수, 이런 사람들은 운송 제한 여객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무조건 비행기를 못하는 것이 아니고 일정의 운송 조건을 갖추면은 비행기를 태워준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운송 조건을 한번 보면은, 한자 여객은 어떤 사람들은 전염병 환자라든가 자살 위험성이 있는 정신질환 환자라든가 질환 상태가 상당히 좋지 않아서 다른 여객에 불편을 줄 수 있는 사람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건강진단서라든가 비행기를 탔을 때 여기에 대한 책임을 항공사에 미루지 않고 본인이 지겠다는 서약서, 보호자의 서약서, 환자의 보호자를 반드시 동반을 한다든가 요 세 가지 조건을 갖추면 비행기를 태워준다는 거죠. 그 다음에 비동반 소환은 운송 신청서 및 서약서 제출, 보호자가 두부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건강진단서 제출, 만 2세 미만의 유아만 해당되며 유아 이상은 건강진단서를 해주지 않아도 좋습니다. 출발 7일 전에 예약을 해서 5세 미만의 유아만 출발 7일 전에만 하고 그 이상은 또 관계없습니다. 그 다음에 임산부는 임신 8개월 32주 이내의 임산부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일반 여객과 동일하게 비행기를 태워줍니다. 이내는 32주 8개월 이상이 되는 임산부는 출발 전 72시간 이내에 산부인과에서 발급된 건강진단서가 필요하며 탑승 전에 여객 자신 혹은 남편의 서약서를 제출받습니다. 그랬을 때는 태워줍니다. 시각장애는 인도견이 성인의 보호자나 입마개를 한 인도견의 등이 동반할 경우 정상 여객과 동일하게 간주한다. 그 다음에 보호자와 서약서 2장이 함께 출국 공항 및 도착 공항에서 보호자가 요구됩니다. 됩니다. 그 다음에 저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청각장애인은 특별한 저것이 없이 탈 수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알코올 중독 환자, 알코올이나 마약 중독의 경우 그 증상의 정도를 사전에 판단하여 항공운항 및 여기 안전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을 경우에는 탑승이 거절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재수는 운송시에는 방계국의 법 규정에 의해서 제한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관련기관 협조는 필수적이며 또한 반드시 2인 이상에 의해 호송되어야 합니다. 반드시 재수는 2인 이상의 호송관이 동승을 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운송 제약 여건의 조건에 해당되는 겁니다. 오늘은 이렇게 해서 항공수업 전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